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 강좌 시간에는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글로벌 바이오 서칭 리서치를 담당하는 이제 연구원님이신데 제목이 이제 확 끌리죠? 바이오 빅사이클 시작이다. 예, 저도 이제 동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좀 불기 시작했죠. 예, 특히나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밥이 이제 FDA 승인 받은 거, 그리고 그 mRNA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지금 여러 기업들이 만들면서 엄청난 매출. 이게 이제 빅사이클이 열릴 때는 항상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영역의 어떤 그 블록버스터들이 나타날 때 바이오 이제 사이클이 크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카티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받거나 태생할 때, 이럴 때 이제 바이오는 엄청난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펼쳐지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들은 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굉장히 크게 밀어올리는,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국내 시장에도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제 영향은 뭐 분명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뭐 해외 투자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 투자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을 뭐 분명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어떤 리서치 내용을 또 김승민 연구원님께서 또 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해외 쪽이니까요. 해외 쪽이지만 그 해외 쪽의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국내 투자, 국내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전략을 세우실 때도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 중국 바이오 투자 전략에서 요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또 전략을 또 예상을 했고요. 요약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번 21년도 하반기와 중장기적인 관점에 바이오 섹터의 빅사이클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서. 이게 뭐, 한두 달 상간에 그냥 사이클이 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글로벌 1위 미국 시장에서는 치료제가 없던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약이 출시가 되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 형성이 기대가 된다. 도나네맙을 개발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젠은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긴 하지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기대가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이제 뭐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증폭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을 이미 좀 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급등으로 이제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근데 이제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지금 한간에는 뭐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바이오젠 거보다 더 효능이 좋다.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을 위한 어떤 그런 단계 절차로 이제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라는 건 기대 가치를 얼마나 더 크게 받느냐가 이제 업사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라이리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됨에 따라서 이제 빅파마들 기존 R&D 방향이었던 항암제, 중추신경, 자가면역 등에 대한 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에 대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코로나 영역 제외하고는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 사이클을 돌면서 회복을 했단 말이죠. 경기 민감 섹터, 여행, 항공, 뭐 면세, 뭐 크루즈, 뭐 그렇죠? 뭐 성장 업종들이야. 뭐 워낙 작년부터 밀고 올라온 거고. 근데 이제 그 R&D 업종, 뭐 항암제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이 아직 크게 회복을 못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점점 회복되고 이게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뭐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이렇게 그 이제 개선되면서 정상화되면서 이런 R&D나 딜, 라이센스 인 같은 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빅팜들의 R&D 방향이 결국은 이게 이제 트렌드죠. 항암제,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이 이제 뇌의 이제 중추신경,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이 분야에 대한 딜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최근에 또 중요한 어떤 영역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치료제, 유전자 가위, 유전자 관련된 기술 업체들의 어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임상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임상이 이제 정상화되는, 환자 모집 내지는 그런 R&D가 좀 정상화되는 흐름에서 이제 데이터도 발표가 되고, 또 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또 논의가 되면서 뭐 딜도 발생되고 이런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자 편집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로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의 센티멘트 개선이 기대가 된다. 유전자 ETF, 나스닥 중소형 바이오테크 ETF를 추천한다. 그래서 ETF에 대한 투자도 나쁘진 않아요. 뭐 유전자 기업들 한 종목에 막 이렇게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스닥 중소형 바이오테크 ETF, 이런 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국의 이제 바이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2위 지금 시장이죠. 이미 로컬 PD-1 면역항암제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판매가 개시되는, 그리고 이제 정부 급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는 이 항서제약을 추천한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정말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오밍 바이오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 면역항암제 고성장에 따른 항서제약 괜찮고, 두 번째는 CDMO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을 하고 있는 야오밍 바이오,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괜찮고요. 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이런 기업들의 미국 FDA 관련된 긍정적 이벤트 예상되는 거, 이건 조금 하이리스크 관점에서 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바이오 ETF, 뭐 전체 이제 묶어놓은 ETF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오밍 바이오, 핑한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 이제 바이오 ETF, 요 정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미국은 알츠하이머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일라이 릴리가 좀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어떤 딜, 코로나 이제 정상화로 인해서 이런 성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 모아놓은 ETF 쪽이 괜찮을 것 같다. 중국은 이제 면역항암제 내수 성장이 본격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항서제약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 성과에 대한 도출, 긍정적인 어떤 FDA 어떤 이벤트, 승인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ETF, 바이오텍 모아놓은 ETF랑 또 글로벌 시장에서 CDMO 시장을 굉장히 좀 이제 점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야오밍 바이오, 이쪽에 대해서 좀 미래셋 요 증권에서는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올해 2월 매크로 이슈, 금리 상승 같은 거, 지금은 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4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1.67까지 막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이제 성장 조정 타임이 돼 왔는데, 바이오 섹터가 이제 좀 조정을 같이 또 받았고, 근데 최근에는 또 섹터가 빠르게 또 조정을 마치고 좀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금리 영향에 좀 민감하다는 거, 바이오 업종은. 그래서 미국은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 및 M&A, 라이센싱 딜 등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은 면역항암제 내수 시장 성장 본격화, 그리고 해외 시장 성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어떤 주가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바이오 ETF의 절대 수익률하고 뭐 상대적인 어떤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 쪽이 좀 좋네요. 예, 검은색이 이제 중국 쪽인데요.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중국 쪽 올라오고 있고 미국 쪽은 아직은 올해 들어가지고 뭐 플러스 수익률이 되진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좀 치고 달리는 흐름이고 뭐 미국도 이제 점점 코로나가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뭐 나아지는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2003년 메만틴 허가 이후 20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 허가. 예. 지금 현재 그 뭐 증상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뭐 도네페질 뭐 이런 것들 있죠. 메멘타인 이런 것들이 최대 연간 매출액 합이 뭐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을 잡아먹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한다면 대략 한 4, 5조 정도를 한 2025년 정도까지 매출 전망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비용은 이제 5만 6천 달러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쪽 시장이 개화한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가 5천만 명입니다. 이게 근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크게 안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치매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컸고, 어르신 한 분께서 이제 치매에 이제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사회적인 비용의 어떤 문제까지도 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2030년 7,400만 명, 2050년도에는 1억 5천만 명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령화니까 전 세계가 그런 부분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히 높은 시장인데 엄청나게 급성장한다. 이제 각 빅파마들도 엄청나게 이제 자금을 투여하고 뛰어들었는데 싹 다 실패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오젠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 뭐 완벽한 어떤 이제 데이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 이 정도만 나와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마 인식이 좀 이제 미국 FDA에서도 컸던 것 같고요. 미국 연간 알츠하이머 사망률 증가 추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100만 명당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알츠하이머 환자 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는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사망 원인의 어떤 변화, 증가율, 증감률이죠. 그러니까 뭐 에이즈 같은 거는 이렇게 낮아진 거죠. 과거 대비 이제 사망률이 2020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니까. 근데 알츠하이머로 사망하는 이제 부분이 2000년 대비해서 2019년 되니까 145%나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진 거죠. 그만큼 다른 어떤 질환들은 어느 정도 미충족 의료 수요를 커버하면서 약들이 좀 나오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문제점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제 신약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요. 블록버스터 의약품 출시는 곧 뭡니까? 바이오 사이클의 시작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자가면역 질환, TNF 알파, 요 이제 레미케이드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 바이오젠의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이 FDA 승인 받았지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뭐 릴리 거도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게 하나 어디서 딱 일이 나오게 되면 엠브렐 휴미라 이런 어떤 같은 영역에서 또 베스트 인 클래스 식으로 더 효능이 좀 더 좋은 식 아니면 내성이 생긴 화자에 대해서 또 들어맞는 약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계속 키웁니다. 이게 결국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나오게 되면 바이오가 빅사이클로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한 거는 바이오 사이클의 어떤 또 빅사이클을 또 의미하는 거고, mRNA 시장이 열린 것도 결국은 빅사이클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가 딱 열어 제끼면서 이쪽 영역에 여러 가지 어떤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또 사이클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아두카누밥, 아밀로이드 베타, 이쪽에 대한 어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면서 또 사이클이 열리는, 이 두 개가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바이오 빅사이클은 굉장히 큰 중장기적인 어떤 이 바이오 시장의 성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항암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키트루다, 옵디버, 티센트릭, 임핀지 같은 이런 어떤 제품들이 승인받으면서 항암제 시장이 활짝 이렇게 열리면서 바이오의 어떤 사이클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주요 질환별 주요 블록버스터 출시 시점을 보면, 요 이제 일단 연결되죠. 레미케이드, 이게 열렸을 때 이렇게 되다가, 요거는 노보, 이제 당뇨병이죠. 당뇨병이겠죠. GLP니까. 요거 열리고, 또 보시면 소발디, 이게 C형 간염이었나? 제가 이제 좀 찾아봐요. 맞네. C형 간염 맞죠? C형 간염 시장 이렇게 열리고, 면역항암제 시장 열리고, 빅사이클. 그리고 지금 여기서 mRNA 백신과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열리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사이클에 열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에 대한 뭐 얘기는 저번에도 자세하게 제가 과거 영상 보시면 어떤 뭐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릴리 거가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시장에도 그렇고, 이제 일라릴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6월 24일 날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FDA 허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릴리는 올해 안에 FDA 허가 신청 예정이다. 해서 요거까지 이제 승인받으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화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의 빅사이클을 우리가 뭐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을 갖고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또 아두카누밥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여러 또 이제 품목들이 또 허가 신청들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알츠하이머 시장이 개화한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의 엄청난 빅사이클의 가능성을 열어 제친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R&D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R&D 모멘텀, 그리고 뭐 인수합병 내지는 딜, 이런 성과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 쉬었던 이 바이오 업종이 다시 또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코로나19로 빅파마의 R&D는 감염 질환에 초점을 맞췄죠.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에 당연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빅파마의 딜도 결국은 감염 질환 쪽에서 다수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기존 R&D 방향으로 재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 높아지는 거는 바이오 업종, R&D 업종의 신약 업종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항암제,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등에 대한 딜, 라이센싱, 파트너십, M&A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걸로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쪽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빅팜들도 그렇고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눈을 돌릴 수 있고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텍의 딜은 곧 뭡니까? 바이오텍 센티멘트.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반해서 같이 급등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뭐 결국은 한 약품이 엄청난 기술출하니까 바이오가 확 이래 되고, 또 이제 뭐 미국에서 카티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 FDA 승인을 막 받으니까 국내에 막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막 이렇게 뜨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 막 개화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으니까 셀드론 비롯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랐고, 그런 거죠. 결국은 센티멘트랑 이제 직결되는 게 결국 바이오텍의 딜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가면서 이런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전자 유전자 관련해서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 요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임상 데이터를 굉장히 좋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뭐 하루에도 50% 60% 상승해 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이 기업이 가장 시총이 크고 이제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결국은 하반기에 또 좋은 어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된다면 활활 타오르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인텔리아 이제 테라피틱스가 상당한 어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이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닌 걸로 만든 이제 신약보다 더 좋은 어떤 효능을 이제 나타내면서 뭐 결국은 주가도 급등하고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동반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가 막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동종 카티 첫 번째 데이터를 이번 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국내에선 툴젠이 유일하게 있죠. 그 이제 또 제넥신하고도 연계돼 있는 회사고, 그래서 4분기에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서 이제 살아나는 바이오 분위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인데요. 중국은 이 바이오 시장을 뭐 사실 완전히 그렇게 개방을 안 하고 있죠. 이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BMS나 머크나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출시한 그런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는 보험 목록 등재 적응증으로 이제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그리고 또 이제 보험 목록 등재 적응증을 해주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 그 보험 목록에 이제 등재를 시켜줬고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가 좀 됐지만 본격 Q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PD-1 면역 항암제 확장성 다양한 암에 대해서 적응증 확대 중이다. 가장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바로 항서제약.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뭐 1등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서제약 그리고 야오밍 바이오를 이제 미래에셋에서 추천한 거는 제가 볼 땐 타당한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면역 항암제 시장이 본격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매출 증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서제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매출과 동반된 어떤 성장, 그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CDMO 시장은 굉장한 고성장이죠. 그래서
캐파를 늘리는 기업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뿐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야오밍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뭐 퍼 기준으로 밸류를 보면 뭐 150배, 200배 이래요, 사실. 그래서 야오밍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캐파를 해외에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도약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항체 전문 CDMO에서 백신 CDMO로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24년 목표 캐파는 43만 리터입니다. 삼성은 더 크죠, 당연히 1위입니다. 62만 리터 목표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고,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론자는 캐파를 엄청나게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실을 다지고 뭐 CDMO 쪽으로 세포 CDMO 쪽으로도 이제 영역을 넓히는 그런 어떤 확장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야오밍과 삼성이 굉장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이제 단행하면서 높은 어떤 고퍼를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빅파마와의 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글로벌 빅팜들이 중국의 이제 빅테크랑 이제 손잡고 중국에 진출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레전드 뭐 이런 회사의 이제 카티치로제 파트너 존슨앤존슨이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빅팜들이 중국과 손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미국 FDA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허가 신청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뭐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에 이렇게 빅팜들이 있죠.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릴리, 에브비, BMS 뭐 이런 회사들은 일단 그 밸류가 퍼로 이제 비교를 하죠. 퍼를 보면 이제 평균 15배예요. 15.4배.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죠. 왜냐하면 캐파가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져 있는 회사들이 매출이 뭐 이만큼 이렇게 붙으면 성장률 자체가 뭐 5%, 10% 증가하는 매출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도 15배 평균적으로 높진 않죠. 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하고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이제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회사들 보십시오. 중국의 이제 회사들 뭐 야오밍 바이오나 이제 뭐 항서제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퍼 밸류를 보세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뭐 57배 막 이렇게 나오죠. 야오밍 바이오도 이제 199배. 그러니까 보시면 평균적으로 83배.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밸류랑 중국의 이제 밸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겨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으로는 미국의 빅팜하고 뭐 중국이나 한국의 기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사실. 근데 성장률로 따진다. 그 나라의 어떤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어떤 업종의 어떤 성장률, 그리고 이 기업들의 매출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의 가치, 성장률, 그 부분으로 따지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과의 매출 이익 비교, 퍼 밸류 비교는 뭐 뭐랄까 합리적인 게 아닌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 좀 적절치 않을 거고요. 중국과 미국 이런 밸류 비교를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요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리포팅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바이오 빅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바이오 업종 하반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뭔가 좀 어떤 큰 파동을 좀 나타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바이오에 대해서 하반기 중요해질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 부분들을 체크드리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주말 계속 좋은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